동교부 캡터스 11번째. 에드는 지금 당신에게 엄청 화가 났어요. 그가 전화로 약속 시간을 확인하며 덧붙였다.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안다면 아마 문을 떼서 부르시겠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사랑스러운 내 남동생이 나에게 평소보다 더 반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죠? 얼마 전에 에드워드가 장의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당신이 어머님의 유골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화가 났죠? 당신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나봐요. 수잔이 강도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나는 에드워드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라고 설득했어요. 그럼 걔는 엄마의 유골을 너무 아낀 나머지 석 달이 지나서 그걸 찾아가려 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만큼이나 나도 법적 도덕적 관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겠지만 소유권에 대한 법이 문제예요. 걔가 최선을 다하든 말든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에드에게 말을 하고 가져갔어야죠. 솔직히 말하면 좀 비밀스러웠어요. 저기 싸움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저 에드워드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가 신경 쓸 게 많아서 느긋하게 대처했는데 이제 반격을 할 거라고 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수잔이 집에서 가져온 귀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것도 다시 되찾겠대요. 이 모든 말을 에드워드가 시켜서 내게 전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남동생은 내가 하룻강아지처럼 겁을 먹고 한 발 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알았어야 하지 않나. 나는 하루까지와는 종이 다르다. 알다시피 나는 나의 매너와 예의에 자부심을 느낀다. 롭은 동생과 공범이지만 내 짐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점심 식사에 초대해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물론 공손한 예의보다는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동기가 우선이었겠지만.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밖은 아직도 어두웠다. 나는 요리책 몇 권을 꺼냈다. 롭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궁금했다. 정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돼지고기 파이나 패스티 파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면 소고기 웰링턴이나 덤블링 만두를 넣는 스튜를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때 그가 채식주의자라는 게 생각났다. 결국 나는 스페인 요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슈퍼마켓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목록을 적어놓고 곧바로 장을 보러 갔다. 다양한 타파스를 준비하며 아침을 보냈고 집을 청소하고 정돈하고 화장을 하며 머리를 손질한 다음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 클래식한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결국 식사와 집이 반나절 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었고 손님 맞을 준비도 끝났다. 약속 시간인 1시에 맞춰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창문을 들여다보기 위해 일어났다. 하지만 5분이 지났다. 안 될 말이다. 10분이 지났고 15분이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라도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늦을 리가 없다. 그에게 막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집 앞에 주차하는 케이트의 차 뒤로 익숙한 롭의 하얀색 밴이 멈춰서는 걸 발견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를 건넸다. 잠시 그는 케이트의 트렁크에서 꺼낸 한 무더기의 전단지를 나눠들고 공동현관을 지났다. 노아는 여전히 케이트의 품에 안겨 있었고 에이바는 엄마 곁에 붙어 있었다. 나는 롭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와 애 엄마 둘 다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던 나를 발견하고 롭이 미소를 지었다. 케이트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케이트가 열쇠를 찾으려고 핸드백을 더듬거리는 사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이 벌써 만났군요. 지난달에 어머님 댁에 수잔을 내려주면서 롭을 봤던 기억이 나서요. 정말 친절하게도 차에서 전단지 내리는 걸 도와주지 뭐예요. 애를 키우면 팔이 4개는 필요해요. 정말. 제가 위층까지 올려드릴게요. 롭이 말했다. 아참, 수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뭐 굳이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수잔 만나러 오셨잖아요.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롭이 불룩한 내 배를 간신히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모두가 위층으로 사라지는 사이에 나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려왔을 때 나의 짜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럼 제가 짐을 좀 가져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롭은 상자를 하나씩 끌고 들어와 복도 구석에 쌓아 올렸다. 일을 마치자 그는 두 손바닥을 비비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난 아주 바쁜 사람이고 1시에 약속을 했는데 15분이나 기다릴 줄은 몰랐네요. 기분 풀어요, 수잔. 겨우 몇 분인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애들을 늦게 내려줬어요. 미안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나가서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건 어때요? 선약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아, 이런.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죠. 대접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네요. 내가 롭을 기다리는 것 말고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았다. 그건 약점을 드러내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그가 가고 나서 나는 부엌 식탁에 차린 음식들을 발견했다.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이었다. 결국 버리는 수밖에 없다. 한심한 낭비다. 그 순간 내가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 롭의 차가 아직 주차 중인 것을 발견했다. 그가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망설였다. 정말 약점일까? 아니면 남은 음식을 다 내다 버리는 게 합리적인 것일까? 게다가 나는 조사를 해야 한다. 결국 나는 밖으로 나가 롭의 차창을 두드렸다. 그가 창문을 내리고 상체를 창문 너머로 말했다. 방금 약속이 취소됐어요. 내가 말했다. 하게 점심 먹을래요? 좋아요. 잠깐 에드워드에게 문자 메시지만 마저 보내고요.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하려는 게 분명해 보였다. 내가 그를 주방으로 안내하자 롭은 다양한 접시를 보며 감탄했다. 와, 매일 이렇게 먹어요? 임신했을 땐 다양하게 식사를 해야 해요. 내가 설명했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 부엌으로 돌아오니 롭은 식탁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서서 내가 파악한 유언장 작성 시의 심신 상태와 협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다. 순수한 관심이라기엔 의심쩍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엎질러진 올리브유를 닦기 위해 키친타월을 찾고 있다며 허둥지둥거렸다. 나는 서류를 덮어버리고 롭에게 냅킨을 던졌다. 쏟았다는 오일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스파이 짓을 하려던 그에게 한마디를 하려다가 말았다. 내가 그를 의심한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 게 내 계획에 더 나을 것 같았다. 실망스럽게도 미묘하고 반복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롭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얼버무리는 데 능숙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대로 롭도 나를 속여 나의 소송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어내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대충 얼버무리고 우리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령 웨일즈 국경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가 이탈리아에서 오랫도록 건초를 개종했다는 일을 했다던 그의 히피 부모님, 두 여동생과 계속 늘어나는 가족들, 나의 경우엔 법학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가 되지 않은 이유와 친가와 소원한 사이 등등등. 롭은 페이스북에 가입했지만 거기서도 앨리스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설마 그녀가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 궁금하다고도 했다. 그래서 롭은 오랜 그녀의 단짝 친구 2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앨리슨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의 성공을 빌었다. 누군가 나와 롭이 점심 먹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서로 적으로 만나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근사한 주말 점심 식사를 하는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떠나기 전 나는 롭에게 창틀 가득 올려둔 선인장을 보여주었다. 조경을 하는 사람이니 평가해 줄 거라 기대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 책상 위에 있다고. 다양하고 넉넉한 선인장을 보며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손가락으로 커다란 토끼기 선인장을 매만지며 그는 선인장이 수분을 간직하기 위해 잎이 아닌 가시로 진화했다고 했다. 그리고 변형된 줄기가 식물에 약간 그늘을 들이우기도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가 생겼다고 믿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 선인장의 두꺼운 표면과 잘 발달한 뿌리, 넓은 다육질의 줄기가 수분을 저장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화한 거라고 했다. 흙을 손가락으로 찔러본 그가 얼마나 자주 선인장에게 물을 주냐면서 선인장에 꽃이 핀 적은 없는지 물었다. 꽃을 피우려면 휴면기엔 물을 조금만 주고 짧은 우기처럼 흠뻑 물을 줄 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늘 분부기로만 물을 분사했다. 롭은 선인장 화분을 하나씩 살펴본 다음 몇 개의 선인장은 이미 뿌리가 완전히 뻗어서 분갈이를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을 거라고 했다. 선인장에겐 햇빛도 필요하니까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정도 직사광선을 더 많이 받는 자리에 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식물 재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인상 깊었지만 나는 조금 불만이었다.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도 아주 훌륭한 화분을 키워냈는데 물론 하나도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날 저녁 늦게 롭이 가져온 상자를 정리하던 사이 나는 케이트의 익숙한 노크 소리를 들었다. 케이트는 짐 브로디 선생의 전성기를 돌려주러 들렀다고 했다. 꽤 재미있었어요. 근데 브로디 선생에게는 공감을 못하겠더라고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캐릭터라서요. 전 주인공이 비호가 아니면 몰입을 못하겠어요. 동의할 수 없는 건요. 전 호감 있는 인물보다는 흥미로운 사람이 더 읽기 좋아요. 호감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말인데 롭은 정말 괜찮아 보이던데요. 착하고 정말 재밌고요. 함께 2층에 올라가면서 정말 재밌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경고 하나 해주자면 당신이 관심 있는 그 남자가 내 동생의 친구이자 공범이라는 걸 명심해요. 정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남자라는 것도요. 아, 전 관심 없어요. 케이트가 깔깔거렸다. 지금은 남자를 만날 시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 남자는 수잔을 좋아하는 것 같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롭은 전 여자친구와 합치고 싶어요. 제가 들은 거라고 롭이 저희 집에서 수잔 같은 여자는 처음이라고 했다는 것 뿐이에요. 시니컬한 유머 감각과 독특한 관점이 있는 사람이라던데? 케이트, 그는 내 소송에 대해 정보를 빼내려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느긋한 태도를 보이지만 보기보다 훨씬 교활한 사람이라고요. 혹시 로맨스 소설을 다시 읽는 건 아니겠죠? 뭔가 당신의 사고를 썩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고전 문학을 좀 골라줄게요. 혹시 그 버지니아 울프는 읽어봤어요?